안녕하십니까, 조영관입니다. 제가 좀 독해 보이지 않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끝내 물러서지 않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유력 당권 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오늘 신년 연화장에서 밝힌 말입니다. 과거를 보면 독한 사람들이 정치를 다 망쳤다. 착한 사람이 정치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2012년 7월 야당의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착해도 정치 잘할 수 있다. 독하면 정치를 망친다며 한 말이죠. 자신이 독하지 못해 지난번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당권을 잡고 대권으로 일로 매진하겠다는 문 후보의 전략에 대해 소를 달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이기는 정당 운운하기에 앞서 어떤 정당을 만들겠다는 비전부터 내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사병법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들 네컷 만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나대로 선생의 이영호 아베, 서울대 전옥현 교수, 김영광 청와대 전 정무비서관, 채널A 동아일보, 채널A 조수진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만화부터 한번 보실까요? 안타까운 일이 정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기 일가족을 살해한 이 강남의 40대가 지금 오늘 세인의 입에 오르고 있습니다. 좀 더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 영화를 보여줄 걸 그랬지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영화 중에도 국제시장 영화도 그분한테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순신의 명량이 아마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얘기를 했던 신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분 지금 주식으로 탕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에게는 아직 6억 원의 돈이 남아 있습니다. 6억 원이면은 재기하는데 엄청난 힘도 될 뿐만 아니고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약해진 가장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 우리 사회가 마마보이를 너무 많이 키운 건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거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그림인데 실제로 이 48살 이 강모 씨 아주 곱게 아주 잘 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명문대 출신이고. 네, 명문대 출신이고요. 또 한 외국계 회사의 상무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초구에 아주 유명한 아파트, 40평형 아파트도 지금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 아파트 시가만 해도 지금 한 11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빚이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팔면 충분히 재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 그리고 그 숨진 아내의 통장에는 3억 원의 잔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잘 살다가 추락하면 그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게 이렇게 크구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은 아주 강한데 그에 비해서 뭐랄까 의지는 좀 약한 사실 그런 40대들도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대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왕성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활력, 능력이. 그 경험도 이제 축적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얼마나 크겠느냐.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안 놓았을 때 느끼는 실망감은 배 이상으로 아마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극단적인.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클 때 좀 유하게 크고. 또 대학도 명문학교 나오다 보니까 자기의 최고 엘리트라는 그런 강한 자존심이 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이게 돈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논하듯이 재기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실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에 이제 보이는 게 없지 않나.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아주 최고의 세계적인 그런 사립 명문대 부자가
돈 몇백 불 때문에 살해했지 않습니까? 불과. 그러니까요. 네. 이게 한미 용돈을 사회에서 $200 줄인다고. 그렇죠. 용돈 $200 줄여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얼마나 부유한 사회고 그 사람도 부러울 것이 없이 큰 사람인데 이런 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 이 한 측면의 어떤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점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뭐 돈 문제만 가지고 사실 이 사건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OECD에서 지금 자살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뭐 많이 이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일본에서 뭐 히키코모리라는 그런 것도 지금 뭐 거의 뭐 50만, 60만 이상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고시원에서 혼자 숨어서 이제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또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예전에 핀란드가 이제 심리적 부검을 국가에서 의무화했는데 이 사건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부부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얘기를 안 했는지. 부인은 400만 원씩 돈을 갖다 주고서 생활비를 주고서 남편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걸 진짜 몰랐었는지. 또 그 자기가 지금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나서 어디 이제 가서는 뭐 대청호에 뛰어들었는데 죽지도 자살도 못하고 뭐 손에 뭐 주저흠만 남기고 이제 자기 목숨도 못 끊은 사람이 어떻게 야수와 같은 마음으로 가족들을 차례로 목 졸라서 죽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경찰들도 아니 저 수사를 해보면 아주 유순하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순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마 경찰과 뭐 우리 저 심리학자들 사회복지 하는 분들이 한번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지금 우리 가족의 위기고 우리 사회도 전반은 또 분노 사회란 말이에요. 지금 뭐 어떤 계층에 있던 사람들 간에 지금 다 뭐 분노를 표출하고 억제하지 못해서 큰 갈등들도 빚어지고 하는데 한번 흘려보낼 일들은 아니고 한번 점검을 해보는 우리 가족들, 부부관계, 자식 이런 전반에 대해서 자살과 이거 뭐 가족의 자살이란 말이죠. 타살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돈만 따지면 사실은 뭐 저희가 뭐 통계를 뽑아봤는데 통계청 통계를 뽑아보니까 부채를 뺀 순자산의 경우 2013년 평균이 2억 6,73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이런 평균 수치에 비하면 사실은 뭐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지만 어떤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좀 극단적인 그런 어떤 선택까지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조 차장 지금 부산경찰청장 지금 총경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이 이 아래 직원들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가 돼서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지난해 12월부터 그 권 청장이 총경급 간부, 그러니까 부산경찰청장은 치안 정감이기 때문에 이 총경급 간부하면 부하 직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부하 직원들이 그 직급은 낮지만 나이들이 많습니다. 이제 지금 권기선 청장은 경찰대 경찰대 출신이고 2기인데요. 지금 51살입니다. 뭐 빨리 굉장히 고속 승진을 했죠. 그런데 이 총경급 그 욕을 당한 그 부하 직원들은 56세, 그러니까 5살이나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대 출신은 아니더라도 경찰에 입문한 선배에게 이렇게 좀 함부로 동물을 빗댄 어떤 욕을 하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부하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사과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지금 경찰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게 경찰도 그 위계가 아주 강한 조직 아닙니까? 계급 조직이고. 근데 제가 저걸 보면서 저도 이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게 이 저거를 가지고 뭐 감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감찰 차원이 아니고 경찰 그 업무가 굉장히 사실 터프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하관계도 굉장히 엄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제 메말라질 수 있는 상하간의 온정한 정이 바탕에 깔려야 되는데 정이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상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그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욕설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지만 어느 정도 이 사랑과 어떤 배려가 깔린 상태에서 좀 이렇게 서로 이제 남자 상하간에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통용되는 수준의 어떤 그 표현들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걸 훨씬 넘어섰거든요. 이렇다고 본다면 어느 그 나이 많은
계급이 낮은 그 부하 직원의 어떤 불만 차원이 아니고 네. 경찰 전체에 불과 얼마 전에 저 박관천 경정 그 밑에 경위 뭐 이런 네. 경찰들 몇 명이 뭐 문서를 청와대 문서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네. 경찰관들의 어떤 정신 자세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네. 좀 짚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금방 내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국민들한테 주는 불만이 얼마나 지금 부담이 큽니까? 그렇죠. 네. 예. 예. 그런데 저는 그 다른 쪽으로 어프로치를 한번 하자면 며칠 전인가 한 달 전쯤에 그 부산청장을 한 그 이금옥이라고 하는 여성 첫 대한정감이 계셨어요. 그분이 퇴임을 하셨어요. 네. 그분 같이 좀 여성적으로 좀 좋게 좋은 말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총경들이나 또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그 다독거리고 했으면 이런 상황은 안 벌어졌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대통령도 여성이고 하니까 여자 경찰을 좀 더 많이 고위직을 만들어서 좀 분위기 일신을 하고 좀 화해한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비서관은 같이 근무한 경험도 있죠? 네, 같이 근무했습니다.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있었고, 지금 뭐 사고 아까 조수진 차장께서 지적하셨지만 경찰 조직이 굉장히 입직 경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군 같으면 뭐 육사 ROTC 뭐 이 정도 학군 뭐 정도 되는 거는데 여기는 뭐 경찰대학 출신도 있고 고시 출신도 있고 뭐 간부 부생으로 들은 분도 있고 의경으로 시작한 분들도 있고 해서 솔직히 그 내부 갈등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 내부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나이가 또 경찰대학 나온 분들은 빨리 고속 트랙으로 가니까 50세 뭐 부산청장하고 그러는데 경북청장하고 곧바로 이제 부산청장으로 가셨으니까 능력 있는 분이신데 본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아세안 플러스 원 이제 특별 정상회담을 부산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뭐 외국 정상들도 오고 대통령도 오시고 하니까 좀 다그치다 보니까 신경이 이제 예민해져서 그런 일을 했다는 뭐 본인의 해명이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그렇더라도 지금 뭐 한국의 조직 문화들이 그렇게 뭐 상관이라고 해서 억압적으로 욕설하고 하는 것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가 됐으니까 좀 더 주의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경찰 얘기했으니까 검찰 얘기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조 차장.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아주 뭐 계속 때만 되면 한 번씩 나오는 이름인데 그 성접대 의혹 그게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무혐의 처분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이 2013년에도 한번 조사를 받았고요. 수사를 받았고 또 작년에도 수사가 또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 점은 이번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한 번도 검찰에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것 때문에 특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검찰 고위 간부니까 조사 한 번도 직접 소환해서 조사 한 번도 안 해보고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거는 굉장히 국민의 법 감정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인 그 변호를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의 영상을 저희들이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피고소인도 한 번도 안 불렀고 그냥 했기 때문에 남은 절차로 재정 신청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으니까 재정 신청으로 바로 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이 수사 결과가 너무나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온당했는지 이것을 법원에 한번 판단을 해달라.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 이런 것을 재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외국부로 한번 화제를 돌려볼까 하는데요. 화백님. 예. 오늘 샤를로 앱도죠? 그 주간지 이름이? 예. 아주 좀 비극적인 사건이 파리에서 벌어졌는데.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명색이 시사 만화를 수십 년 그리고 있는 몸으로서 아주 정말 당황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그 상황이 마침 그 작품이 하나 있어가지고 처음 이 무슬림들하고 시비가 붙은 게 이 덴마크 신문에
덴마크 만평입니다, 이게. 아, 바로 요 지금 예, 이겁니다. 요 만화가 이제 발단이 된 거군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이 모하메트 머리를 지금 폭탄으로 만든 터번을 그린 겁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그래서 국교 단절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고, 네. 그러고 나서 베스트 가르트라고 하는 이 덴마크 만화가는 2010년 1월 1일 날 네. 집에 그 도끼를 든 이 이슬람이 괴한이 와서 진짜 죽기 일보 직전에 경찰이 총을 쏴서 체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사건이 쭉 있던 상황에서 지금 어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는 네. 참으로 충격적인 거고요. 네. 아무리 테러지만은 네. 정말 우리가 그냥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인도 한 10명 정도. 예, 언론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만화들이 나올 때 일부 유럽에서는 너무 심하게 비판하지 말자 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네. 프랑스 르몽드지 등등 프랑스에서는 네. 표현의 자유다 해서 네. 그리자 해서 지금 좀 심하게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여간 이런 테러 사건까지 발생이 돼서 뭐랄까 좀 뭐 표현의 자유 영역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고 너무 자극하지는 않아야 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서 우리 화백님은 거기에 만화 그리신 적은 없죠? 없지만 그러려면 이제 지금 한국 문제가 나오는데요. 네. 한국 시사 만화가들도 네. 한때는 여러 가지 신체적 위협 안 보이는 테러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유행어가 있습니다. 네. 너는 2박 3일이냐 나는 3박 4일 했다. 어디 갔다가 2박 3일 만에 오고 3박 4일 만에 오고 고초를 겪고 나온 날이라 이거죠. 그러면 좀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자, 근데 여기에서 만화가 김정은 만화도 그린 게 있어요. 지금 예. 여기 저희들이 또 저 판넬에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게 지금 김정은입니다. 여기에 뭔지 압니까, 조차장? 엉덩이 그린 건가요? 그렇죠. 지금 여기 Fat S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Fat S.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면 소니가 엄청 멍청한 평양 살인자에게 굽실거렸다, 굴복했다 이런 거거든요. 당시 아마 이제 인터뷰 영화를 상영을 안 하겠다고 할 때쯤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김정은 만화. 근데 이 관련해서 지금 박상학 씨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박상학 씨를 거의 살해하겠다는 식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통첩을 해왔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만화, 이 만화를 계기로 해서 테러 사건하고 똑같이 등식화시키면 북한이 테러 집단임에 틀림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만화사를 공격한 게 IS, 자기가 예멘에 있는 알키다 지부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IS의 테러 분자인 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사기를 살아가겠다. 왜냐? 전단을 뿌내니까. 전단이 만화나 마찬가지겠습니까? 이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북한의 인권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바로 IS와 같은 대등한 위치에 있는 테러 집단인 게 틀림없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지금 불란서에서도 일부 이렇게 심한 만화를 그릴 필요가 있느냐 일각의 우려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표현의 자유는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외부의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지. 그런 위협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표현의 자유 자체를 민주주의의 기본 골간을 제지하는 이런 거는 조금 이 법 이익의 보호 측면에서 저는 조금 형평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북한이 뭐 단순 협박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 그 전에도 사실 여러 차례 그 탈북자들에 대해서 황장엽 씨에 대해서도 피 묻은 도끼를 뭐 보낸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이한영 씨는 직접 또 살해를 했죠. 그러니까요. 경력이 있죠. 약간 좀 뭐랄까 좀 우려되는 바가 없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이 노리는 게 지금 앵커분께서 좀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려와 불안을 키워가지고 활동을 위축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능성이 실제로 북한은 반드시 이행하는 그런 게 있어요. 시간이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방이 안 됐으면 반드시 그 이상의 보복 응징을 해야 된다. 보복 응징이 없이는 이런 잘못된 준 테러 집단과 같은 그런 테러 행위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지금 대북전단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대북전단 날리기를 좀 막고 전단을 훼손하고 이런 사람들 6명을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 그중에 3명이 어느 당 소속인지 아세요? 통진당. 옛 통진당 소속이라고 합니다. 네. 그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해서는 이제 정부 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부 당국에서는 이 전단이라는 것이 뭐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략이다. 전략적 무기다. 북한이 지금 가장 아파하는 것들이 정보가 유입,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것이고 한 것인데 우리가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전략적, 비대칭적 무기를 우리가 아까 뭐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과 화학무기, 미사일로 우리를 지금 노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스스로 폐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쪽이 있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또 이게 지금 그 북한이 뭐 많이 해왔던 거죠. 70년대, 80년대 우리 또 얼마나 많은 또 삐라를 뿌리겠죠. 지금 더군다나 뭐 해커들이 있고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뭐 들어오고 하는 이 지금 인터넷 시대에 옛날식으로 뭐 북한 국회에서 뭐 파주 출신 뭐 국회의원이 하셨지만은 너무 질도 낮고 한데 할 필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속보가 뜨고 있는데 검찰이 그 논란이 됐던 신은미 씨를 강제 출국 시켜달라. 이렇게 지금 법무부에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 차장이 지금 상황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신은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서 어떤 한국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요. 황선 씨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이제 황선 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혐의로 계속 수사를 하고 또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은미 씨 같은 경우는 재미동포,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법무부에다가 이 사람을 출국을 정지시켜달라. 이 상태에서 조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보통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든지 외국인의 어떤 이런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런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그 수사기관이 법무부에 강제로 추방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국법법 위반 혐의는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확인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 외국 시민권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법법, 다른 법도 아니고 국가안보위의 사항이거든요. 강력하게 법적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법의 위반 정도,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미 양국 간의 어떤 우호 협력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이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우리 국내에서 처벌했을 때의 실익보다는 추방했을 때 얻는 그 이익도 괜찮다. 그게 오히려 큰 틀에서는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강제 출국 절차를 밟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검찰의 어떤 강제 출국 방침은 어쨌든 괜찮은 결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우리 국가가 합리적 어떤 결정, 합리적인 판단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은 강제 출국 안 하고 우리 국내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구속 집행했을 때 올 수 있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아무리 법 위반이나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추방을 한다고 해서 면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록은 다 남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 다 넘겨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요청하죠. 왜냐하면 미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더군다나 우방의 국가안보위의 그런 사범으로 수사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미 정부 당국도 저 신은미의 행적에 대해서 다 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미국 내 법에 어느 정도 위반됐는지도 우리 국내에서의 위법 행위와 함께 미 사법당국에서 반드시 검토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절차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는 우리 출입국 관리법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강제 출국이 되면 못 5년 동안 못 들어오는 거죠. 못 들어오게 돼 있고 또 설령 5년 후가 지나더라도 신은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재미 교포들도 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상당한 반성이 없지 않는 한 한국 오기가 영안에서 쉽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가지고 또 암적 그런 활약을 하고 일부 남아있는 종북 좌파들한테 대정부 투쟁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느니 차라리 악의 씨를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내버리는 거죠, 미국 땅으로.
그리고 이제 그 출국 정지를 그 요청했는데 이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렇죠. 네. 내일까지 그렇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었죠. 기한이 그러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하려면 다시 한번 출국 정지를 해달라고 재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은미 씨가 지속적으로 뭐 검찰 출두할 때, 경찰 출두할 때 하면서 또 북한 체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굉장히 국론만 분열시키는 알겠습니다. 가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아예 그냥 오늘이나 그다음에 만료되기 직전까지 강제 추방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러면 뭐 이르면 뭐 오늘 밤이나 내일 그렇습니다. 강제 출국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황선 씨 같은 경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적 동조 혐의입니다. 이적 동조. 저건 어느 정도 수위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고무 찬양보다도 이적 동조가 좀 더 강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재범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결론이 나겠지만은 실제로 그 영장 청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재판을 받게 되면 가중처벌이 나올 확률이 더 많지 않냐. 반성의 혐의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노길남 씨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재미동포죠, 재미동포. 종북을 자처하는, 종북 자처한다고 해도 될까요? 아니, 종북 자처가 아니라 종북 활동을 아주 노골적으로 한 거죠. 활동을 노골적으로 한다. 김일성한테 상도 받았어요. 그 사람의 삶의 목표 중 하나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노길남 씨가 연말 어디 미국 무슨 간담회에서 한 영상을 저희들이 준비했거든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진보당 그 당이 삽시간에 그냥 삽시간에 해체해버리는 개 잡놈들이 지금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잡놈들이 아니라 잡놈들이. 박근혜는 국제 예요. 여성 언론인 중에서 가장 애국자라고 꼽는 게 황선이에요. 아이도 또 거기 가서 낳았잖아요. 국조선에 가서 낳았습니다. 평양에서. 그래요? 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전부 지금 몰렸지 않습니까? 이 신은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진실을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친정집 시집이 이거 다 끊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황선 씨가 애국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미국도 최근에 다녀오셨는데 미국에서는 진짜 신은미 씨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뭐 교민들도 뭐 그 이재호 씨 시기에 따라서 또 뭐 이제 반정부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뭐 노길남 씨나 신은미 이런 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은 컬트적인 거죠. 사이비 종교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는 이런 분들이니까 뭐 예외적인 그 교민사회에서도 그런 분들이죠. 교민사회에서도 아마 굉장히 고립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민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나름대로 교민사회 속에서 더불어서 사는 교포들은요. 저는 종북 활동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워낙 소외되고 나름대로 어떻게 이제 아까 우리 가족 사살한 한 사람처럼 그런 어떤 이 절망 같은 것이 크고 그러니까 자기 구제의 하나의 방편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 가면 저렇게 여왕 같은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다 보니까 저는 외골수로 빠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99.9%는 사실 굉장히 성실한 정말 미국 이민 생활에 열중하는 이런 분들이지 저렇게 종북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마음도 없죠. 여유도 없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더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노길남 씨, 황선은 애국자. 아주 오늘의 말말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한번 보실까요, 하백님? 예, 이게 1994년 YS 대통령 때인데 JP가 그때 그 대표였습니다. 대표. JP가 왜 폭발했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나? 백돌이 흑돌을 둘러싸잖아. 그런데 뒤에 허연 머리로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최형우, 우형우, 그다음에 디아루라고 하는 김덕용. 그래서 이제 앞에 그 JP가 앉아 있는데 JP 대표를 밀어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자당 시절인 거죠, 민자당. 민자당 다음이죠. 그러니까 94년이니까. 근데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인데, 근데 이러다가 한겨울에 JP가 밀려납니다. 결국은. JP가 밀려나는데, JP가 그 밀려나면서 그 핫바지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95년 지방선거 다음 총선 등등을 해서
50석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재기에 성공을 하는 거죠. JP가 완전 재기를 하고 완전 여소야대가 되면서 우리 YS 팀들은 이 최영우, 김덕용 등등 이런 그 하얀 머리만 하얗게 돼버립니다. 자, 저희가 JP 만화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JP가 구순 어제가 구순이었던 거죠. 예, 어제 무슨 모임도 있었다고 하던데 내용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JP 어저께 생신이셨는데 갔다 만나뵌 분들이 다 건강이 굉장히 좋으시다고요. 네. 근데 문제는 저 부인 박영욱 여사께서 굉장히 지금 위독하시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시고 JP가 병간호를 매일 하신다고 좀 들었는데 그 JP가 그 부인 병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크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제가 민자당 출입을 할 때 YS를 담당을 했습니다. 92년에 YS 담당했고 JP가 그 민주계의 압박이 밀려서 95년에 탈당을 하고 자민련을 만들었을 때 제가 같이 탈당을 해서 자민련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 JP 보면 참 풍운하죠. 풍운하죠. 박정희 시대는 2인자로서 이제 끝까지 했고, 그리고 1990년부터 2002년까지는 JP가 내각제 개헌이라는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서 정치판을 한번 다시 짜보겠다는 야심찬 걸 했던 게 1990년 잘 기억하시겠지만 민자당 3당 통합은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JP는 이제 대통령으로 가기는 직행하기 어려우니까 내각제로 만들어서 내가 한번 총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YS가 내각제 합의 각서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그걸 걷어차버리던 거예요. 근데 그게 YS의 억지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때의 분위기는 YS 힘을 실어줬죠. 왜 그러고 하면 내각제 비밀리에 썼지만은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언젠가는 그 문서도 공개될 것이었는데 그것이 공개됐다는 이유로 YS가 당무를 걷어차고서 마산에 내려가 칩거를 했고 그리고서 결국 대통령직을 거머쥐었죠. 그래서 JP가 95년에 자민련을 만들고 96년 선거에서 58석 가까이 얻었죠. 58석을 얻어서 이제 제3당으로 해서 DJ와 연대를 해가지고 다시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해서 DJP 또 했다가 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해서 그 내각제 개헌 합의에 따라서 대통령은 DJ가 하고 총리를 2년간 했는데 그걸 끝나고 나서 내각제 개헌을 하고서 가기로 DJ가 약속을 했었던 거죠. 그걸 걷어차버렸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알겠습니다. 이만하면서요. 아주 재밌었던 게 이 시기가 그러니까 이 JP가 계파 갈등으로 인해서 들볶이기 시작한 게 정권 2년차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권 3년차 2월에 JP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여당 상황하고 아주 꼭 같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지금 친박계에 둘러싸여서 엄청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조 차장님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친박계가 12월 19일 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그 친박 중진 7명이 청와대에서 이제 만찬 회동을 가졌거든요. 그때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는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만찬 회동 이후에 친박계가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공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보면 포위된 형국인데 흥미로운 거는 지난해 10월에 상하이에 가서 김무성 대표가 개헌 본물이 터질 거다. 이 발언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아주 공개적인 경고까지 받고 사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바로 이 공식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또 한 번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이제 최고 중진 회의에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됐지만 지난해 10월에 그렇게 혼쭐이 나고 다시 한번 개헌을 얘기한 것 이것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또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고 그래서 이 이완구 원내대표가 친박의 어떤 그 중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새 벽에 올 것이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개헌 논의는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영호 의장께서 그 국회의장 자문으로 개헌 연구 자문위원회를 뒀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김종인, 이용구 교수가 주축이 돼가지고 그때는 내각제도 가는 마음과 이원 집정부제를 하는 거를 연구를 너무 많이 했어요. 10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창희 의장님 산하에는 개헌 자문위원회, 개헌 연구가 아니고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적으로 개헌안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축조 심의를 할 정도로 준비는 완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문단만 필요한 거죠.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안 하는지 제가 개헌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굉장히 풀 수 없는 난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개헌안을 붙여가지고서 선거를 한다면은 2016년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6공화국과 7공화국은 다른 공화국이기 때문에 어차피 잘 기억하시겠지만 87년 개헌할 때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임기 4년을 하나 잘라 먹었습니다. 임기를. 그렇죠. 네네. 2008년에 대통령 임기에 맞춰가지고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20대 국회의원들은 자기 임기에 2년을 잘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공화국과 공화국이 바뀌는 거는 새로운 헌법에 기초해서 국민과의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들이 같이 출발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 공화국의 기초에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임기 문제가 걸려 있다. 대통령 임기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이거를 아주 민감한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2016년에 개헌을 하겠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를 2년을 잘라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자기 임기를 받은 분인데 두 번째 난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개헌의 역사를 보면 지금 뭐 이재호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끄는 조금 짧게 개헌 모임이 지금 뭐 과반수 넘었다 뭐 아니면 지금 개헌 선까지 확보했다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개헌은 그 혁명적 상황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87년도 그렇죠. 그렇고 뭐 5공화국 헌법도 그렇고 유신 헌법도 그렇고 민주당이 만들었던 헌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국회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다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 100만 명이 내각제로 가자면 어디로 가자고 길거리 뛰쳐나와야 되는 것이지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두 가지 난제가 있다. 개헌 쉽지 않다. 자, 지금 야권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지금 문재인 의원,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독해지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한 양처럼 살았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정말 독하게 하겠다, 독해지겠다 이런 다짐을 해놨고요. 또 이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문재인 의원이 자신이 당권을 잡아야 된다는 이유로 뭘 들고 있냐면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에서 계속 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내 비노 중도파 의원들은 당연히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2012년 총선 때도 문재인 의원이 상당히 총선 공천에 관여를 했습니다. 한명숙 대표 체제였지만 문재인 의원도 어떻게 보면 공동 대표나 다름없이 당을 이끌었거든요. 그때 총선 졌습니다. 2012년 대선은 문재인 의원이 대선 후보로 출전을 해서 졌습니다. 지금까지 지는 선거를 계속 해왔는데 어떻게 아무런 반성도 없이 갑자기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되느냐. 이거는 논리적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니, 정치적으로. 제일 그 문재인 의원의 그 얘기가 이기는 걸 하겠다는 게 아마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하는 그런 식의 말을 아마 이 거꾸로 반전을 시켜서 하는 얘기 같은데 문재인 그 의원은 저는 정말 그 천추의 한을 그 가질 만큼 지난번 대선 때 왜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지 않고 배수의 진을 채지 않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조금 안타깝고 그래요. 저도 좀 그런 게 지금 우리 근세 87년 이후에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출마해가지고 대선 후 근데 졌는데 또 계속 국회의원 하면서 당에 남아있고 이러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독해지겠다는 게 그렇게 못했다는 걸 지금 후회하시는 건지. 물론 이제 과거에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는 97년 대선에서 한번 패배하고도 한나라당 총재로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이끌었습니다만. 국회의원직 가지고 출마했습니까 그때? 그거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금방 화백님께서도 배수의 진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2012년 대선 때 내가 의원직 사퇴하고 정말 배수의 진 치고 대선에 임하겠다. 그리고 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친노, 이 측근들이 만약에 문재인 의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공직에 진출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그 압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당권 도전을 하면서 내년 총선에 부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는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왜 이런 대수해치를 이때 치냐? 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부산에서 그 하면은 선거구가 조정이 돼가지고 네. 김무성 대표하고 맞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김무성 대표가 영도를 영도하고 이 서구가 너무 작아가지고 합쳐져가지고 지금 사상구하고 이렇게 붙어지면 아마 그래서 미리 빠지는지 둘이 한번 진짜 한번 그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빅게임. 아유 건곤일척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성자는 다음 대권에 엄청나게 가까이 가는 거라 그래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만화를 한번 볼까요, 화백님? 예. 청와대 시계는 뒤집어도 간다. 예. 제비 한 마리 오면 보물 온 걸 알고 하면서 이 검찰이 청와대에 가서 물어볼 겁니다. 요즘 뭐 물어보는 행태가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동잎 한 입 떨어지면 가을 온 것을 안다. 예. 누굽니까? 그거는 뭐 아직 근데 가서 이제 임기 4년 차 이제 가을이 온다 왔다. 그러니까 가서 갑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임기 4년 차에 소산 김현철, 홍삼 트리오 아들 2명, 이상덕 대통령의 형 등등 전부 임기 4년 차에 다 잡혀갔습니다. 구속이 되는 걸 보니까 권력이라는 것도 가을이 돼서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은 검찰은 저 눈치 빠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행동할 것이다. 일단 내일 운영위가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기춘 실장, 이재만 비서관 출석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2명의 비서관,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도 출석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이제 여야 합의로 누구를 부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또 총무비서관인 이재만 비서관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나머지 2 비서관도 불러야 된다는 거고요. 또 여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미 검찰에서 이 문건의 진위 같은 게 가짜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논란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또 재밌는 게요. 누구를 부를지는 여야가 합의하면 될 일이다. 어떻게 보면 여당에다 절대 부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이번에 10일 신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번 정윤회 문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입장도 발표하고 뭐 인적 쇄신 방향이랄까 이런 것도 밝힐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 같은 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여론조사 같은 거에서 나오는 국민들의 어떤 의견 이런 거를 청와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느냐. 그렇다 본다면 이런 최근에 일련의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말씀 내용도 지금까지 밝혀진 청와대의 큰 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국회에서도 좀 더 여야가 정말 흔한 얘기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좀 생산적인 국정 운영의 어떤 동력을 하나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국민 모두가 좀 지쳐있다.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번 검찰 조사 결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특검을 가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이 수사는 대통령이 찌라시다. 너무 맹랑한 거다. 또 뭐 일부 사심을 가진 몇몇 공직자 일탈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나오나 마나 뻔할 거다. 애시당초부터 특검, 국정조사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자, 김 비서관님. 지금 여기 역대 특검이 이렇게 많았어요. 네, 많았죠. 근데 뭐 제대로 밝혀진 특검은 별로 없죠? 저도 참 특검 무용론을 계속 강조한 사람인데 특검이 성공한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 번째 했던 대북 송금 특검은 검찰 수사를 하지 않고 넘어가서 대북 4천억 원의 대북 비밀 송금을 전모를 밝혀내고 안에 됐던 뭐 박지원 씨나 이런 분들 다 사법 처리, 구속해서 사법 처리했던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고 나머지는 검찰 수사 결과와 거의 뭐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왔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선배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특검 가가지고서 지금
그 검찰이 밝혀낸 것 위에 더 밝혀낼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검찰 그 특검의 인력이라는 것이 뭐 특검보까지 합쳐서 검사 5명, 수사 인력 30명인데 그걸 가지고서 뭐 검찰이 캐내지 못한 걸 캐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네. 유출 의혹은 끝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정 개입이나 뭐 국정농단이 돼 있는데 이건 형법에도 없는 네. 의혹을 캐내 가지고서 뭐 검찰이라는 건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 의혹을 확인해 주는 집단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 정치권에서 여야가 좀 정치적인 대표님께서 아주 그 솔로몬의 해법을 좀 가르쳐 주시죠. 아니 그 해법이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예, 어제 제가 국제시장 영화를 뒤늦게 봤습니다. 네. 그게 보니까 또 특검 생각이 났어요. 그게 이상하게 말이 미국식으로 말이 더듬고 하는데 옷을 이렇게 기지를 고르고 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김봉남 씨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앙드레기만. 네, 앙드레기. 그러니까 온로비 특검에서 밝혀진 거라고는 네. 앙드레기 본명만 밝혀냈다는 그런 야유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특검이라는 것보다는 네. 검찰에서 처음부터 수사, 또 수사 의지, 아까 조 차장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 부탁합니다. 박 대통령께서 가이드라인, 예. 그다음에 일부 몰집각한 몇 사람들의 행위, 찌라시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통에 이번 돋보이게 됐다. 수사는 그렇게 예.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